섬에서 놀다 온 사람이 무슨 지위야? 그냥 뒤에서 커피나 타. 훈련장 한가운데 삭풍부는 해안에 서 있는 육군 중령입니다. 계급장은 묵직한데 말은 가볍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작전 지도 대신 한 사람의 가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파란 바다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해군 파견 여군 대위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스틸 머그잔과 커피 포트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눈빛만큼은 끝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야전 지도가 마치 이들의 오해와 편견처럼 허공에서 구겨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또 한 번 섬에서만 놀다 온 사람이라 치부하고 누구는 또 한 번 참아야 살아남는 자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짙은 안개를 가르며 거대한 상륙함 한 척이 조용히 해상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갑판 위에 선 한 사람의 발자국이 이 훈련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와 숨겨진 인연, 뒤집힐 서열이 곧 폭발한다는 사실을요. 이야기에 이어지는 순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박진국 중령은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88 올림픽 전에 입대해서 군대에서 외환위기도 월드컵도 다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북쪽만 바라보던 산악부대 인생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서해 도서방위 사령부 예하 여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다를 보는 게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해안 포진지 점검, 장병 아침 점호, 식당에서 김치찌개 국물 떠먹으면서 요즘 애들은 마리아로 시작하는 잔소리까지 박진국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그 틀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위에서는 합동작전이 중요하다고 떠들어도 박진국 눈에는 다 보여주기식 같았습니다. 해군이요? 섬에서 배나 타고 놀다 오는 것들이 뭐 전투를 알겠습니까? 박진국은 참모장에게 툭툭 내뱉곤 했습니다. 참모장은 애매한 웃음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위아래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여단 작전과에 낯선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전투복, 깔끔하게 묶은 머리, 반듯한 자세의 여군 장교였습니다. 가슴에는 해군 마크와 이름표 윤서진 대위가 달려 있었습니다. 박진국은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서리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보여주기용 파견 나왔겠지. 훈련 끝나면 사진이나 찍고 돌아갈 사람. 박진국의 속은 이미 이 여군에 대해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싸늘한 편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전실 안은 오래된 형광등 불빛과 낡은 책상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수십 년간 쌓인 표창장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국은 이 공간에서만큼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산악지형, 보병기동, 포병사격.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간 다져온 교범과 경험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조류, 파고, 풍속. 이런 단어들은 박진국에게 여전히 낯선 외국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해군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을 박진국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장병들이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박진국도 쇠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앞에 윤서진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국을 받고 밥을 받고 반찬을 받았습니다. 말없이 담담하게 마치 이곳이 익숙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박진국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군이 왜 이런 데까지 와서 고생이람. 옆에 앉은 최만복 상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저 대위님 뭔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보통 파견 나온 사람들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다 거기서 거기지. 몇 달 있다 본부대로 돌아갈 사람인데. 박진국은 김치를 씹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은근히 윤서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 병사들과 섞이지도 눈에 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박진국은 부대 앞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서해 바다는 흐렸습니다. 멀리 섬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바람에 섞여 귓가를 스쳤습니다. 박진국은 이 소리가 싫었습니다. 산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파도 소리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바다라는 게 참 불안하구만. 박진국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작전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합동도서 방위 훈련을 위한 첫 브리핑이었습니다. 박진국은 서류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훈련 우리 방식대로 가면 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실에서 벌어질 일을 박진국은 아직 몰랐습니다. 윤서진 대위가 단순히 파견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가 수십 년간 믿어온 방식이 흔들릴 거라는 것도 박진국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진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전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도 위에는 섬들이 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박진국은 손가락으로 그 점들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섬들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육군이야. 해군은 그냥 지원만 해주면 돼. 그렇게 박진국은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그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합동도서 방위 훈련을 위한 첫 작전 브리핑 날이 밝았습니다. 상황실에는 빔 프로젝터 불빛과 낡은 형광등이 뒤섞여 어색한 밝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부대 마크가 붙은 회색 바닥에 철제 의자를 끌며 줄지어 앉았습니다. 앞에는 서해의 작은 섬들이 찍힌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박진국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훈련 육지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가겠습니다. 적 특작부대 상륙 가능성 다들 아시죠?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국은 익숙한 방식으로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포진지 배치, 보병 기동로, 예비 병력 투입 순서, 모든 게 교범대로 그가 수십 년간 해온 방식대로였습니다. 그때 윤서진 대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중령님, 해상 접근 속도가 빨라져서요. 만약 저 속도로 들어오면 기존포 진지에서의 대응 시간이. 그 순간 박진국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윤서진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대위님, 목소리는 웃는 것 같은데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섬에서 놀다 온 사람이 뭔 지위입니까? 그냥 뒤에서 커피나 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삼키다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상황실 안에 흐르던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윤서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머그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계급, 성별, 해군, 섬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조롱거리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윤서진은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진국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지. 말 한마디에 주눅드는 걸 보니 현장 경험이 없는 거야. 박진국은 다시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이 훈련 책임은 제가 집니다. 육군 방식으로 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렁찬 대답이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진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리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장병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빔 프로젝터에 비친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섬들을 잇는 점선이 마치 오래된 상처의 봉합 자국 같았습니다. 최만복 상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윤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야 뭐 처음도 아니고요. 중령님은 원래 좀 그러십니다. 해군 쪽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셔서. 알고 있습니다. 윤서진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최만복 상사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상황실이 텅 비었습니다. 윤서진은 혼자 남아 지도 위의 섬들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저 섬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박진국은 모를 것입니다. 윤서진 자신도 그 섬들에서 얼마나 많은 부하들을 잃었는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섬에서 놀다 왔다고? 저 사람은 내가 어디서 뭘 겪었는지 눈곱만큼도 모르는구나. 윤서진은 스테인리스 머그를 들고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 멀리서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국은 부대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잔을 기울였습니다. 옆에는 오래된 전우 최만복 상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요즘은 군대도 방송국입니까? 여군에 해군에 이게 전방이냐? 박진국이 투덜거리자 최만복 상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몰아붙이진 마십시오. 그 대위 어딘가 기록 안 된 냄새가 납니다. 서해 쪽에서 꽤 굵직한 데 있었던 얼굴이에요. 야, 만보가. 내가 그 바다를 모르니까? 서해교전 때 내 후임이 뭐 때문에 죽었는데. 박진국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배 2대가 민간어선이라고 오판해서 지원이 늦었어. 나는 그때부터 해군이란 단어만 들어도 열이 받아. 최만복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국의 손에 든 소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분노와 슬픔이 그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해안 바람이 포장마차 비닐을 파르르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오래된 분노와 오해가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진은 부대 생활관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훈련 계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파일을 하나씩 넘기며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해상 접근 속도, 포 진지 각도, 보급선 경로,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윤서진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박진국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훈련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떨렸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가? 보고 기다리고 있네. 윤서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윤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서해 바다 위로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윤서진도 박진국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육지와 바다의 리듬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은 여전히 시간은 칼같이, 명령은 한 번에를 외쳤고, 해군은 파도와 조류, 풍속을 계산하며 조건에 따라 다르게를 되뇌었습니다. 해안 레이더 관측소에서 첫 합동 모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해상 표적 이동 경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속도면 여기서 유도탄 포대 각도 조정해 두셔야. 대위님, 우리 포대는 수십 년간 이 각도로 버텼습니다. 박진국은 윤서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다 사정은 잘 몰라도 적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윤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훈련은 박진국의 방식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포 진지는 원래 각도를 유지했고 보병들은 예정된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첫 모의 훈련은 겉보기엔 무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양호라는 두 글자가 찍혔습니다. 장병들은 안도했고 박진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 들어온 데이터에는 작은 빨간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설정상적 함정이 포 사정권 밖으로 한번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윤서진은 그 데이터를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부대 생활관 TV에는 옛 군대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전 군가에 따라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 한켠에서 윤서진은 혼자 라면을 먹으며 조용히 작전일지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기준에 맞춰야 하나 아니면 내가 보는 위험을 끝까지 말해야 하나. 두 줄의 마음이 윤서진을 갈랐습니다. 순응하면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상륙 저지 훈련이었습니다. 박진국은 작전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적 상륙정이 이 해안선을 따라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포진지에서 일제 사격으로 저지합니다. 윤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령님, 오늘 밤 조류 방향 확인하셨습니까? 조류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박진국이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적은 어차피 직선으로 들어옵니다. 조류고 뭐고 우리 사격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윤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류 방향이 바뀌면 상륙정의 진입 각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박진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해안선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적 상륙정을 가상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진국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격 개시. 포성이 밤 하늘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던 윤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류 때문에 표적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해안선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포 사격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중령님, 표적 일부가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윤서진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진국이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들이 해안선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진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오류가 아닙니다. 중령님. 조류 방향 때문에. 됐습니다. 박진국이 윤서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훈련 종료. 전체 집합. 병사들이 집합했습니다. 박진국은 짧게 총평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일부 시스템 오류가 있었지만 실전에서는 문제 없을 겁니다. 해산.
윤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박진국은 윤서진을 힐끗 쳐다보고는 작전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최만복 상사가 윤서진을 찾아왔습니다. 대위님, 오늘 훈련 대위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봐도 조류 계산이 빠졌어요. 상사님이 알면 뭐합니까? 중령님이 안 들으시는데. 윤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대위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령님도 나쁜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오래된 방식에 익숙하신 거죠. 상사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최만복 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해군입니다. 상륙함에서 근무하죠. 그 녀석 얘기 들어보면 해군도 참 힘들더라고요. 육군이랑은 또 다른 고생이 있다고. 윤서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드님,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중령님은 아드님이 해군 지원하려다가 말렸다고 들었습니다. 옛날 일 때문에.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박진국이 해군을 그토록 싫어하는구나. 개인적인 상처가 편견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다음 날 3번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상륙함과 육상부대가 함께 움직이는 훈련이었습니다. 박진국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상륙함은 우리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육상 작전이 우선입니다. 윤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령님, 해상 작전과 육상 작전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우선이 아니라. 대위님, 여기는 육군 관할 구역입니다. 해군은 지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진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윤서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안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왔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윤서진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윤서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서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대위 윤서진입니다. 어떤가 현장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 시간은 충분해. 중요한 건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서진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와 이 땅이 언제쯤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을까? 윤서진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둘 사이의 간격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대작전회의에서 박진국은 늘 윤서진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해상 쪽은 나중에 일괄 보고해요. 그건 우리 사단 기동과는 안 맞습니다. 그럴수록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눈치를 보며 박진국 편에 섰습니다. 어차피 인사고과를 쥔 건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의훈련 중 상륙정 위치가 약속된 좌표에서 살짝 벗어났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처리할 수도 있는 오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차 때문에 가상 상황에서 일부 보급선이 적의 포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선입니다, 중령님. 평가단도 군 생활 해본 사람들이라 알아요. 참모장이 적당히 덮으려 했습니다.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훈련일 뿐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양호 2글자만 찍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윤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실전 나갔다면 병사들 절반은 못 돌아옵니다. 그게 합격이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사냐고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박진국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대위님, 여기 육군 작전 구역입니다. 해군식 잣대 들이대지 마세요. 그리고 서해에서 몇 년 놀다 왔다고 현장 다 아는 것처럼 굴지 말고. 그 말에 윤서진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몇 년? 이 사람은 내가 어디서 뭘 겪었는지 눈곱만큼도 모르는구나. 윤서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진국은 보고서에 양호 판정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국은 부대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옆에는 오래된 전우 최만복 상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요즘은 군대도 방송국입니까? 여군에 해군에 이게 전방이냐? 박진국이 투덜거리자 최만복 상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몰아붙이진 마십시오. 그 대위 어딘가 기록 안 된 냄새가 납니다. 서해 쪽에서 꽤 굵직한 데 있었던 얼굴이에요. 야, 만보가. 내가 그 바다를 모르니까? 서해 교전 때 내 후임이 뭐 때문에 죽었는데. 박진국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배 2대가 민간어선이라고 오판해서 지원이 늦었어. 나는 그때부터 해군이란 단어만 들어도 열이 받아. 해안바람이 포장마차 비닐을 파르르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오래된 분노와 오해가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만복 상사는 조용히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중령님, 그 일은 해군 잘못만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판단 한 번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어. 박진국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최만복 상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진은 부대 뒤편 해안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서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은 구명조끼를 입은 젊은 수병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웃다가 갔지. 윤서진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상황 보고드립니다. 합동훈련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 지휘체계입니다. 해상 변수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실전 투입 시 큰 문제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윤서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급 부대에서 공식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합동훈련인데 해군 의견이 일절 반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 말미에는 익명제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온 참모장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아마도 그 대위가 올린 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기도 내부 고발 이런 거 잘 챙기니까. 박진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부에서 최종 결제도 안 난 걸 밖으로 바로 올려? 군인 맞나? 참모장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일단 대위님을 불러서 확인해 보시는 게. 불러. 박진국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날 오후 박진국은 윤서진을 작전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자 둘만 남았습니다. 박진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민원 당신이 올렸습니까? 예, 제가 올렸습니다.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박진국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합동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한쪽 말만 들리니까요. 사람 목숨, 종이 위 숫자로만 보는 게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박진국의 자존심이 산산이 갈라졌습니다. 대위, 군 생활 몇 년 했다고 나한테 설교입니까? 난 30년을 이 자리 지켰어요.
당신 같은 사람 다녀가면 흔적도 안 남는다고. 그래서 한 번쯤은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게 제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국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좋습니다. 대위님 원하시는 대로 상부에서 평가 나오겠죠. 그때 가서 누가 옳은지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진은 경례를 붙이고 작전실을 나갔습니다. 박진국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해 바다가 잿빛으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부에서 훈련평가단이 직접 내려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해상 합동작전 부분을 현장에서 점검하겠다는 공지도 함께였습니다. 한편 윤서진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군용 가방 하나. 주변 해군 하사들이 윤서진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대위님, 드디어 가시는 겁니까? 그래. 이제 원래 자리로 좀 돌아가야지. 거기서 우리 편 좀 들어주십시오. 윤서진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 그런 거 따질 자리가 아니야. 그래도 최대한 다 살리고 올게. 윤서진이 부대를 떠난 후 박진국은 늦은 밤 텅 빈 상황실에서 홀로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익명 민원이 아니었던 거네. 정면으로 들이받고 나갔구만. 어딘가 허탈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평가단 도착 이틀 전 상급 부대에서 자료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해상 합동작전 평가 기본 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프린트된 첫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검은 구명조끼 위로 비에 젖은 머리카락, 피범벅이 된 얼굴로 부상병을 끌어안고 있는 여군 장교. 아래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년서의 교전 당시 인명구조 공로자 당시 해군 소령 윤서진. 박진국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소령? 그런데 지금은 대위라고? 옆에 있던 참모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그분 진급 거부하고 한동안 현장에서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서해에서 사람 너무 많이 잃어서요. 그 여군, 그때 살아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합니다. 박진국의 머릿속에 포장마차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해교전 때 내 후임이 뭐 때문에 죽었는데. 문득 보고서 뒤쪽에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계급 및 보직 비공개,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특임 파견 예정. 박진국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특임 파견 설마 그 대위가?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중령님, 사실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그 대위님, 서해 최전방에서 5년 넘게 계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해역에서요. 박진국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던 윤서진의 모습. 그가 섬에서 놀다 왔다고 했던 사람이 이런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 말들은? 박진국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참모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국은 혼자 부대 뒤편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왔습니다. 박진국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돌은 파도에 삼켜져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박진국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을 향해 던진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박진국은 마지막 자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륙함이고 뭐고 육지작전은 내 구역이야. 여단평가 여기서 죽어도 안 뺏긴다. 박진국은 일어나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작전실에서 훈련 계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윤서진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조류 방향 확인하셨습니까? 표적 일부가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실전 나갔다면 병사들 절반은 못 돌아옵니다. 박진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 복도 끝에서 병사들이 몰래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사랑은 떠나버렸네. 박진국은 어쩐지 이 가사가 자신의 군 인생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방식이 이미 떠나버린 세상일지도 모르지. 박진국은 처음으로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진국은 일찍 일어나 작전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서진이 남긴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국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해상 조류 데이터, 풍속 변화 그래프, 포 사각지대 분석. 윤서진이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해온 자료들이었습니다. 박진국은 자료를 보면 볼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거구나. 박진국은 자료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30년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최만복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중령님, 평가단 내일 도착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알고 있네. 그리고 윤대위님 관련 자료 좀 더 알아봤습니다. 중령님,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최만복 상사는 출력한 기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해 교전 당시 구조작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군 소령 윤모 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표류 중인 아군 병력 구조에 나섰으며 총 12명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부하 5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박진국은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5명? 예. 그래서 진급을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더 잘했으면 다 살릴 수 있었다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신다고. 박진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진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훈련 방식을 바꾸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통계가 아니라 이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령님도 서해교전 때 후임 이르셨죠? 그래. 그럼 윤대위님이랑 같은 아픔을 가진 분 아니십니까? 왜 서로 등을 돌리고 계십니까? 최만복 상사의 말에 박진국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국은 혼자 작전실에 남았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윤서진이 표시해둔 위험 지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조류 변화, 사각지대, 보급선 노출 구간,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지키려 했나? 아니면 그냥 내 방식을 지키려 했나? 박진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해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박진국의 후임도, 윤서진의 부하들도 함께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박진국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급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진국 중령입니다. 내일 평가단 오시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국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 제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대위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내일 평가 때 그 부분 함께 점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진국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평가단 도착 하루 전 아침, 박진국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상급 부대에 전화를 걸고 나서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군 생활 중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박진국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아침 점호를 마치고 박진국은 참모장을 불렀습니다. 참모장, 윤대위 연락처 하나? 예. 아, 네. 알고 있습니다만. 연락 좀 해봐. 평가단 오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다고. 참모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참모장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윤대위님이 지금 본부대에 계신다고 합니다. 내일 평가단과 함께 오신답니다. 그래, 알았네. 박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진국은 평소처럼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윤서진이 남긴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조류, 풍속, 사각지대. 박진국은 훈련 중간중간 그 변수들을 확인했습니다. 상사, 지금 조류 방향 어떻게 돼? 예. 아, 잠시만요. 최만복 상사가 당황하며 확인했습니다. 박진국이 조류를 물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령님. 그럼 저 표적이 이 방향으로 들어오면 우리 포 진지 사각지대로 빠지는 거 아닌가? 최만복 상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중령님. 그래서 윤대위님이 그때 알아. 내가 안 들었지. 박진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박진국은 혼자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해교전 당시 박진국의 후임은 24살이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윤. 밝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박진국은 그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날 김태윤은 해안 경계 임무 중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선박이 접근했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함정의 지원이 늦었습니다. 민간 어선으로 오판한 것입니다. 그 사이 적의 기습 공격이 있었고 김태윤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박진국은 그 일 이후로 해군을 원망했습니다. 제대로 판단했으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분노가 편견이 되고 편견이 증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해군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누구도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진도 부하 5명을 잃었습니다. 박진국처럼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구나. 박진국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태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박진국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윤아, 형이 틀렸다. 미안하다. 오후가 되자 부대에 긴급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참모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중령님, 내일 평가단 해군 중장님이 직접 오신답니다. 중장? 누가? 윤서진 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국은 멍해졌습니다. 중장 윤서진? 예. 그 윤대위님이 알고 보니 중장이셨습니다. 계급을 낮춰서 이곳에 파견 나오신 거였습니다. 박진국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중장,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 그런 사람에게 박진국은 섬에서 놀다 왔다. 커피나 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박진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중령님, 윤 중장님이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오신 겁니다.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중령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박진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급이 뭐가 중요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 게 내 잘못이지. 박진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전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서진이 남긴 자료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국은 그 자료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곳곳에는 윤서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구역, 실전 시 병력 손실 예상, 반드시 보완 필요, 조류 변화 심한 시간대, 상륙정 접근 각도 재조정 필요, 보급선 노출 구간, 대한항로 검토 필요,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었습니다. 박진국은 자료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박진국은 최만복 상사와 함께 부대 식당에 앉았습니다. 병사들이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박진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애들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동생이지. 그렇습니다, 중령님. 나는 그걸 숫자로만 봤어. 병력, 전력, 손실률. 그런 것들로만. 박진국은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윤 중장님은 저 애들을 사람으로 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절박했던 거고. 최만복 상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도 사람을 보셨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고맙네, 상사. 하지만 이번엔 내가 틀렸어. 박진국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해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윤서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박진국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진국은 작전실에서 내일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서진의 자료들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육군의 경험과 해군의 지식이 그 책상 위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훈련평가 당일 새벽 안개 낀 서해는 잿빛이었습니다. 박진국은 방탄조끼를 조여매며 병사들을 정렬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 명운이 걸린 날이다. 실수 없이 간다. 알겠나? 예. 해상 쪽에서 굵은 배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얀 안개를 가르며 거대한 상륙함 한 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미에는 평가단을 실은 헬기가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국은 갑판 위에서 줄지어 내리는 인원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중령, 대령, 장군 눈이 한 명 한 명을 쫓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상륙함 계단 맨 위, 짙은 남색 정복,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 하얀 모자를 쓴 여군 장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병사들의 속삭임이 파도 소리처럼 번졌습니다. 야, 저 사람 그 대위님 아니야? 별이 셋인데 대위가 맞냐? 박진국의 입이 말라붙었습니다. 아, 저게 무슨... 윤서진 중장은 부대 앞에 도열한 병사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해군 의장대가 뒤에서 짧은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윤서진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동도서방위 훈련평가를 맡은 해군 중장 윤서진입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진국도 경례를 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진의 시선이 박진국을 향했습니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국 중령님, 윤서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 중장님.
박진국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가 잘 부탁드립니다. 윤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진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장님. 제가 정말 지금은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윤서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이 훈련 가상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 이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그 책임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이 지는 겁니다. 박진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평가단과 함께 작전 지휘소로 이동했습니다.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서진은 해상 육상 합동작전 지휘소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섬들과 해상 항로, 포진지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박중령님, 오늘은 제가 바로 옆에서 보겠습니다. 서로 많이 배우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장님. 박진국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해적 함정들이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박진국은 평소대로 명령을 내리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윤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파고 2.5m, 풍속 시속 30km입니다. 이 조건이면 중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진국은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서진이 남긴 자료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조류, 풍속, 사각지대. 여기 포진지 하나 버리고 대신 이 능선 넘어 예비진지로 빼는 게 맞겠습니다. 이유는요?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조류 방향상 적 함정이 이 각도로 접근하면 기존 포진지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예비진지로 이동하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진국의 대답에 윤서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박진국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포진지, 예비진지로 재배치, 능선 따라 이동. 장병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훈련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상륙정들이 새로운 항로로 들어왔고 육상에서는 병력들이 능선을 따라 재배치되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지켜보던 참모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만약 기존 진지에 그대로 있었으면 적 함정 절반이 사각지대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박진국은 윤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진은 아무 말 없이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진국은 이번에는 윤서진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중장님, 보급선 항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풍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항로보다 남쪽으로 300m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진국은 망설임 없이 명령을 수정했습니다. 훈련은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육군과 해군의 협력이 처음으로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고 보니 윤서진의 판단이 없었다면 보급선 대부분이 적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평가단이 모여 총평 시간을 가졌습니다. 높은 분들이 돌아가며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윤서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부대는 오래된 방식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한 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윤서진은 박진국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해군이든 육군이든 섬에서 놀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누군가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박진국은 그 말을 가슴으로 맞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합동이란 한쪽이 다른 쪽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박진국 중령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평가단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병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박진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윤서진은 박진국을 따로 불렀습니다. 둘은 해안가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령님, 윤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온 건 현장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중령님을 시험하려던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섬에서 놀다 왔다고 커피나 타라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서진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전 그 말 들을 자격도 또 반박할 자격도 있었죠. 하지만 박중령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육군을 얕봤으니까요. 육지에만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박진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몰라서 미워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둘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오해와 편견이 그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부대에는 한동안 이 얘기만 돌았습니다. 대위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3스타였다는 이야기. 병사들은 PX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야, 그때 중령님 표정 봤어? 완전 얼어붙으셨잖아. 그럴만하지. 중장님한테 커피나 타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박진국에게 그날은 웃고 떠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고 손때 묻은 작전 지도를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낡은 형광펜 자국들이 수십 년을 버텨온 자신만의 세계 같았습니다. 나는 늘 북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방이 바다였구나. 박진국은 새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항로까지 함께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섬과 육지가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진국은 그 선들을 천천히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선들을 제대로 봐야겠어. 며칠 후 윤서진 중장이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죄송합니다. 박진국이 먼저 말했습니다. 섬에서 놀다 온 사람이라고 한 거. 그 말 지금도 제 귀에 맴돕니다. 윤서진은 잠시 박진국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 그 말 들을 자격도 또 반박할 자격도 있었죠. 하지만 박중령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육군을 얕봤으니까요. 육지에만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박진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로 몰라서 생긴 편견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왜 굳이 대위 계급장 달고 오셨습니까? 박진국의 질문에 윤서진은 창밖 서해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짜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같은 식판 들고 밥 먹고 같은 생활관 냄새 맡고 같은 욕 들으면 그래야 속마음이 들리니까요. 이 합동훈련 그냥 훈련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보려고 내려온 겁니다. 박진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서해교전 이후로 해군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가 갈렸습니다. 후임을 잃은 걸 엉뚱한 쪽에 분풀이한 거죠. 죄 없는 사람들한테. 윤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제 부하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박중령님이 이해됩니다. 다만 그 분노를 서로에게 돌리면 결국 같은 편끼리 더 많이 다칩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그 파도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박중령님, 앞으로 이 부대 합동훈련 제대로 해보시겠습니까? 예, 중장님.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진국도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윤서진은 경례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국은 부대 강당에서 장병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 합동훈련 육군해군 따로 없습니다. 우리한테 바다는 더 이상 남의 동네가 아닙니다. 오해한 게 있으면 저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장병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세대와 군별을 넘어선 어색한 화해의 기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만복 상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제대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고맙네, 상사.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꿔보려고. 박진국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휴가 나온 날 박진국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예비군 조끼를 대충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합동훈련 끝나고 바다 좀 보고 왔다. 박진국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너 예전에 해군 간다 그래서 내가 난리 쳤던 거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있었어. 아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박진국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쌓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이나 먹자. 아버지가 살게. 예, 좋습니다. 둘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해로 넘어가는 노을이 아파트 유리창에 붉은 빛을 비쳤습니다. 몇 주 후 부대에는 새로운 훈련 계획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육군과 해군이 함께 작성한 계획서였습니다. 박진국은 계획서를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된 것 같네. 최만복 상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중령님, 윤 중장님께서 다음 달에 또 오신답니다. 이번엔 직접 훈련 지휘하신다고요. 그래, 좋아. 이번엔 제대로 배워야겠어. 박진국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해했을 텐데 이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국은 혼자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김태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후임의 얼굴. 박진국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윤아, 형이 이제 좀 알 것 같다. 바다도 육지도 다 같은 곳이라는 거.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라는 거.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왔습니다. 박진국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섬과 육지, 바다와 산, 육군과 해군. 서로를 몰라 미워하던 세계들이 조금씩 색을 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또 다른 작전회의실에서 윤서진 중장은 새로운 합동훈련 계획서를 넘기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또 다른 박중령을 만나 또 한 번의 참교육과 화해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박진국은 작전실로 돌아와 새 지도를 벽에 붙였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함께 그려진 지도. 그 지도를 바라보며 박진국은 처음으로 이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서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 너머 어딘가에 함께 지켜야 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육군도 해군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미래가 말입니다.